자, 경제학 장박사, 서현 학생, 민준 학생,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똑같은 감기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콧물 좀 흘리고 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지독하게 앓아눕잖아요. 경제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충격이 와도 그 경제의 체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거시경제학의 명저저 블랑샤 교재를 통해서 바로 이 미스터리, 충격의 전달 경로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교수님, 이 그래프 보니까 방금 하신 말씀이 확 와닿는데요? 1970년대에는 유가가 오르니까 물가가 막 치솟고 경제는 곤두박질 쳤는데 2000년대에는 뭐 충격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잠잠하네요. 그러게요. 원인은 유가 급등으로 똑같은데 결과는 왜 이렇게 완전 딴판일까요? 아,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군요. 경제학장 박사. 바로 그거예요. 왜 똑같은 원인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는가?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수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경제학장 박사, 모든 경제 현상의 중심에는 결국 사람이 있죠. 그리고 우리 경제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겠어요? 바로 임금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 임금이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숨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론부터 한번 살펴보죠. 경제학 장 박사는 임금을 결정하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 단체 교섭과 효율성 임금 이론이 있어요. 단체 교섭은 아주 직관적이죠. 노조의 힘, 즉 협상력이 임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민준, 근데 교수님, 효율성 임금 이론은 좀 신기한데요. 기업은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인데 왜 굳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월급을 더 챙겨주는 선택을 하는 거죠?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민준 학생. 거기에는 아주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죠. 헨리 포드, 자동차 왕이잖아요. 그 유명한 1당 5달러. 그때 다른 공장 노동자들 평균 임금의 거의 2배를 줬다고 하던데요. 정말 파격적이었죠. 맞아요. 그런데 포드가 무슨 자선 사업가여서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그 결정 뒤에는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아주 치밀한 경제학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이 숫자 370%에 있습니다. 370%요? 설마 수익률은 아닐 것 같고 이게 대체 무슨 숫자죠? 1913년 포드 자동차의 연간 이직률입니다. 1년에 직원이 거의 4번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공장에서 제대로 된 차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포드는 생각한 거죠. 높은 임금이라는 비용을 내서 잦은 이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더 큰 비용을 막자. 바로 이게 효율성 임금 이론의 핵심입니다. 아하, 결국 높은 임금을 주는 게 당장은 돈이 더 나가는 것 같아도 길게 보면 오히려 회사에 더 이득이었던 거네요. 경제학장 박사, 정확해요. 자, 그럼 이제 경제학자들이 방금 우리가 본 단체 교섭의 협상력이라는 아이디어랑 효율성 임금의 생산성이라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나의 멋진 수식으로 만들었는지 그 증거를 한번 같이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현대 거시경제학에서 임금 결정의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핵심 공식이죠. 왼쪽의 W는 우리가 받는 명목임금이고 이 임금이 오른쪽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P의 2제곱의 F함수. 딱 봐도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교수님? 하하,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임금 W는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기대 P의 영향을 받고 또 실업률 U와 여러 제도적인 요인 Z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 세 가지만 이해하면 오늘 미스터리는 거의 다 푼 겁니다. 자, 하나씩 열어볼까요? 경제학장 박사 첫 번째 열쇠 P, 기대 물가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모두 통장에 찍히는 월급 액수 자체보다 그 돈으로 뭘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즉 실질 임금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내년에 물가가 한 5% 오를 것 같다고 다들 기대하면 저라도 당연히 월급 최소 5%는 올려주셔야죠 라고 요구할 것 같아요. 그래야 손해를 안 보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미래 물가가 어떨지에 대한 기대가 지금 당장 임금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경제학 짱 박사. 자, 두 번째 열쇠는 U, 실업률입니다. 이건 아주 상식적이죠? 네, 실업률이 높다는 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싫으면 말고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당연히 임금 협상에서 불리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임금이 떨어질 압력을 받게 되죠. 반대로 실업률이 낮아서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지면 노동자들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경제학장 박사의 마지막 변수 Z는 일종의 기타 등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업보험, 최저임금 제도, 해고가 얼마나 어려운지 같은 모든 제도적인 요인들을 그냥 하나로 묶은 겁니다. 서연.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이 돼서 노동자들이 좀 더 힘을 갖고 협상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가 잘 되어 있으면 당장 해고당하는 게 덜 두렵겠죠? 그럼 협상 테이블에서도 좀 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Z가 강해질수록 임금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임금이 결정되는 비밀을 풀었어요. 그럼 이제 유가가 확 오르는 것 같은 외부 충격이 딱 발생했을 때 방금 우리가 배운 이 임금 공식이 중간다리가 돼서 경제 전체로 어떻게 그 영향이 쫙 퍼져나가는지 그 전달 경로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전달 경로라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호수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걸 상상해 보세요. 돌이 물에 딱 닿는 게 충격이고요. 그 충격 때문에 퍼져나가는 물결 있죠? 그게 바로 전달 경로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유가가 오르는 충격이 발생했어요. 그럼 첫 번째 물결은 뭘까요? 기업들이 물건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겠죠? 기름값이 올랐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기업들은 그 늘어난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려고 하겠죠? 그럼 물가가 오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물결은 바로 우리가 배운 임금 공식이 작동하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니까 노동자들은 월급 올려달라고 요구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충격이 물가, 임금, 생산량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이 과정 전체를 전달 경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모든 단서와 증거가 다 모였습니다. 우리는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았고 충격이 어떤 길을 따라서 경제 전체로 퍼져나가는지도 추적했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미스터리, 두 번의 석유 파동,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자, 다시 처음에 그 그래프입니다. 어때요? 이제 이 선들이 그냥 단순한 데이터 쪼가리로 보이지 않죠? 서연, 민준 학생,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개념들을 가지고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 그래프 안에 우리가 배운 기대 물가, 노동시장의 구조, 그 모든 차이가 다 숨어 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1970년대에는 노조 힘이 엄청 셌고 KZ가 높았고 또 물가가 오르면 임금도 자동으로 올려주는 물가 연동제 같은 게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가 때문에 물가가 한번 오르니까 임금이 따라 오르고 오른 임금 때문에 기업 비용이 또 올라서 물가가 또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 거네요. 완벽합니다. 경제학용어로 그걸 바로 임금 물가 악순환이라고 부르죠. 그럼 2000년대는 왜 달랐을까요, 민준 학생? 그럼 정반대였겠네요. 노조 힘은 약해졌고 KZ가 낮아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중앙은행을 믿게 되면서 물가 좀 올라도 일시적이겠지라고 생각하게 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PE,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안정적으로 딱 묶여 있으니까 유가 충격이 와도 이게 임금 인상 요구로까지는 번지지 않은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경제의 체질, 즉 임금이 결정되는 그 구조 자체에 있었던 겁니다. 경제학장 박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충격이라도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와 체질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거시경제라는 건 정해진 답이 딱딱 나오는 기계가 아니에요. 내부 구조가 어떻고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거죠. 이 맥락을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거시경제학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과거의 경제 구조가 석유 파동이라는 충격을 어떻게 다르게 받아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래의 가장 큰 충격으로 다들 AI 기술 혁명을 꼽잖아요. 그렇다면 기기코노미나 플랫폼 노동 같은 것들이 보편화된 지금 우리의 경제 구조는 이 AI라는 거대한 충격에 과연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배운 분석의 틀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 답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